매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1637년 1월 30일 남한산성의 남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47일간 이어졌던 처절한 항전은 끝이 났고 성 안에 남은 것은 굶주림과 패배의 그림자뿐입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세자 소연과 세자빈 강씨를 뒤에 세우고 성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인조실록 15년 1월 30일 기록에 따르면 왕이 남문을 나가 삼전도에 이를 때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마부대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길 좌우에 엄하게 늘어섰으며 왕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나갔다고 전합니다. 세자빈 강씨는 시아버지 인조가 적의 수장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치욕을 바로 뒤에서 목격합니다. 얼어붙은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빈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립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킵니다. 승전국 청나라 병사들이 내뱉는 오만한 비웃음과 포로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조선 백성들의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적국으로 끌려가는 공식 인질 대열의 맨 앞에 서게 됩니다. 한양을 떠나 심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강빈의 나이는 31였으며 품 안에 어린 2 아들을 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는 인질들의 처지를 조롱하듯 수시로 세자빈의 가마문을 열어젖히며 행군 속도를 높이라 윽박지릅니다. 조선의 법도와 예법은 이미 무너졌으며 그녀를 보호해줄 울타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록강이 차디찬 얼음 위를 건너며 강빈은 결심합니다. 절망에 빠져 죽기를 기다리는 대신 반드시 살아서 이 강을 다시 건너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생존 본능은 훗날 그녀를 조선 최고의 경영자로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침내 도착한 청나라 수도 심양은 조선과는 근본부터 다른 세상입니다.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성리학의 공기 대신 전 세계에서 몰려든 물자와 상인들의 욕망이 거칠게 충돌하는 도시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이 머물게 된 심양과는 화려한 이름과 달리 적국의 감시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곳에서 청나라는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짓밟는 파격적이고도 무리한 요구를 던집니다. 당시 인질들의 생활을 기록한 심양일기 1637년 4월 10일 기록을 보면 국왕 다르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가 먹을 양식은 너희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마련하라 명령하였으며 이에 세자와 빈궁이 큰 충격에 빠져 당황했다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사대부의 나라 조선에서 왕세자 부부에게 직접 흙을 만지고 삽을 들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넘어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현세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침소에 누워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자빈 강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심양관의 창문을 열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을 응시합니다. 굶어 죽어 유교적 절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흙을 묻히더라도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강빈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왕실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강빈은 청나라 실권자들을 직접 찾아가 단판을 찍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라는 명령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넓은 땅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일구기 위해 청나라 곳곳에 노예로 팔려간 조선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인도하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시작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강빈은 조선의 여인 중 유일하게 칼 대신 주판을 들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적국의 땅에서 세자빈이 내디딘 첫 발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녀는 직접 밭의 경계를 정하고 파종할 씨앗을 점검하며 심양 경영의 기초를 닦습니다.
조선에서 온 양반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혀를 내둘렀으나 백성들은 그녀의 용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굴욕의 문을 열고 인질로 들어온 그녀는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스스로 땅을 일구고 불을 쌓아 올려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자로 거듭나려는 강빈의 위대한 도전이 이 거친 만주 벌판에서 막을 올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도 위험한 여인으로 기록될 민혜빈 강씨는 이제 심양의 거친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묻은 흙먼지는 훗날 조선 왕실을 뒤흔들 권력의 씨앗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강빈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농장을 단순한 식량 보급처가 아닌 거대한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으나 곧 그녀가 일구어낸 수확물의 양에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빈은 수확한 곡물을 다시 청나라 군대의 군량미로 판매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은자를 축적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빈이 장사를 한다는 소문은 한양의 대궐까지 전해졌고 사대부들은 이를 두고 나라에 수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강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은자는 곧 권력이자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적국의 화폐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화폐로 적국을 움직이는 법을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심양관 내부의 분위기도 강빈의 결단 이후 급격히 변모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통곡하던 궁녀들과 내관들은 강빈의 지휘 아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농장 경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한편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인질 생활의 무력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현세자 역시 강빈의 강인한 모습에 자극을 받아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그녀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질이라는 신분을 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강빈은 이미 머릿속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조선의 포로들을 속량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힘을 키워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강빈의 손은 흙독이 오르고 거칠어졌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조선의 세자빈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상인의 논리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관리들에게는 더 큰 이익을 약속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거만한 장수들에게는 조선의 앞선 기술과 정보를 미끼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여인이 아닌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는 지도자의 풍모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양의 들판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며 강빈의 지휘 아래 조선의 기술과 청나라의 토지가 결합한 거대한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조선에서 가져온 씨앗뿐만 아니라 청나라 현지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세밀하게 연구하며 농장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심양일기 1641년 2월 15일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관청은 심양관에 소 20마리와 농사에 필요한 종자를 공식적으로 공급하였으며 강빈은 이를 바탕으로 수백 명의 일꾼을 체계적으로 거느린 대규모 농장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질들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며 수확한 곡물을 청나라 시장에 내다 팔아 막대한 은자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세자빈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장사꾼의 재능을 드러내어 부를 축적한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으나 강빈은 흔들림 없이 장부와 주판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강빈은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가장 먼저 자기 백성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양의 노예시장으로 향하여 전쟁 중에 청나라 군대에게 잡혀와 비참한 생활을 하던 조선의 백성들을 직접 마주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고통받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강빈은 농사를 지어 축적한 은자를 아낌없이 지불하며 그들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인조실록 23년 5월 기록에는 강빈이 심양에서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속량하여 심양관으로 데려왔으며 그들을 농장의 일꾼으로 고용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포기한 백성들에게 세자빈 강씨는 실질적인 구원자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강빈의 경영 능력은 농업의 경계를 넘어 국제 무역의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조선의 국경이 맞물린 심양의 지리적 이점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들여온 종이와 면포 그리고 인삼을 청나라 귀족들에게 고가에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은자를 다시 명나라의 사치품이나 생필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심양일기의 기록은 당시 심양관이 단순한 인질 거처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온갖 물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대한 무역 상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증명합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의 고위 관리들과도 직접 거래하며 그들에게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강빈이 이끄는 농장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심양 인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업 기술의 혁신을 위해 조선의 선진 농법을 도입하는 한편 현지 일꾼들에게 효율적인 노동 방식을 교육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가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심양일기 1642년 기록을 보면 강빈이 직접 논밭을 시찰하며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결정하였고 농장에서 생산된 쌀과 채소가 심양시장의 물가를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빈은 은자를 단순히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종자와 농기구 구매에 재투자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현대적인 경영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빈의 눈부신 성공은 고국 조선에 있는 시아버지 인조에게 전혀 다른 공포와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 이후 극심한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청나라 실권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강빈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조실록의 여러 대목에서는 인조가 심양에서 들려오는 강빈의 경영 소식을 보고받을 때마다 며느리가 나라의 채통을 저버리고 상업에 종사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인조에게 강빈의 경제적 자립은 곧 왕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또한 세자빈이 돈을 만지는 것을 천한 일로 치부하며 그녀를 깎아내리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강빈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알고 있었으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양관 내부에 별도의 회계 조직을 두고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청나라 관료들에게 제공할 뇌물과 조선 백성들을 구출할 비용을 치밀하게 구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녀의 무역선은 서해를 건너 조선의 물품을 실어 날랐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국제 정세의 정보들은 소현세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빈은 이미 한나라의 세자빈이라는 틀을 넘어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은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청나라의 칼날로부터 조선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인질 생활이 8년째에 접어들던 시기에 청나라는 마침내 소현세자와 강빈의 영국 귀국을 허락하였습니다. 굴욕의 문을 지나 심양 땅을 밟은 지 2900여 일 만에 얻어낸 자유였습니다. 강빈은 그동안 일궈온 농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귀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녀의 귀국 행렬에는 수십 대의 수레가 동원되었으며 그 안에는 농사로 번 은자와 무역을 통해 얻은 서구의 신문물, 그리고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이 담긴 기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강빈은 이 모든 성과가 장차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압록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강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환호가 아닌 인조의 서늘한 거부였습니다. 인조는 세자 부부를 맞이하기 위한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궁궐의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의 문안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강빈이 심양에서 가져온 막대한 재물과 그곳에서 쌓은 명성은 인조에게는 반역의 증거이자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백성들의 칭송 소리는 인조의 귀에 자신을 비웃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자 했던 여 경영자의 장대한 꿈은 그렇게 고국의 차가운 대지 위에 내려앉기도 전에 어두운 권력의 장막에 가로막히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빈은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창경궁의 좁은 처소에 머물며 인조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은자와 물품들을 국가 재정에 보태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자 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인조는 강빈이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실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비밀리에 대신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심양에서 보여준 그녀의 유능함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빈은 침소에 들어 남몰래 눈물을 닦으면서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선의 여인 중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한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기쁨은 찰나에 불과하였고 강빈의 앞에는 심양의 황무지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인 1645년 4월 26일 창경궁 환경전에서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는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 기록에 따르면 세자의 온몸은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피가 흘러나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당시의 처참한 시신 상태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강빈은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였으나 시아버지 인조는 세자의 사인을 단순히 학질이라 단정 지으며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강빈은 세자를 진료했던 어의 이형익이 인조의 총애를 받는 조귀인의 인척이라는 점을 들어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궁궐의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조의 서슬 퍼런 칼날은 이제 강빈을 직접 정조준하였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적통 아들을 세자로 세우지 않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며 강빈과 그녀의 자식들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인조실록 24년 정월 기록을 보면 인조는 강빈이 평소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의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강빈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궁녀들은 차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강빈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에서 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대역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빈을 파멸시키기 위한 인조의 집착은 극에 달하여 마침내 조작된 영모 사건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조는 강빈의 처소 근처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흉물들이 발견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였습니다. 실록의 고증에 따르면 인조는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빈을 패서 인하여 궁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을 내렸으며 그녀의 오라비들과 어머니를 차례로 처형하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강빈은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가 거짓임을 당당하게 주장하였으나 인조는 그녀를 개새끼 같은 것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까지 써가며 증오하였습니다.
심양에서 수천 명의 백성을 구했던 유능한 경영자는 이제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1646년 3월 19일 마침내 강빈에게 사약이 내려지는 비극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조실록 24년 3월 기록은 패빈 강씨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강빈은 사약을 받들고 나온 관리들 앞에서도 끝까지 기품을 잃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은 죄가 없음을 하늘이 알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 지었으나 결국 사약을 마시고 39의 짧고도 강렬한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인조의 잔인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빈의 어린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풍토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멸문지화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강빈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이 맞이할 수 있었던 새로운 시대의 종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가 심양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세계관과 경제적 통찰력은 조선의 폐쇄적인 성리학 질서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기억하였습니다. 만주 벌판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은자를 아끼지 않았던 세자빈의 모습을 은밀하게 전하며 그녀의 넋을 기렸습니다. 인조가 그녀를 역적으로 몰아 기록에서 지우려 하였으나 그녀가 일구었던 농장의 풍요로움과 무역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의 충격은 조선 민중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훗날 실학사상의 먼 뿌리가 되었습니다. 강빈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는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숙종 44년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미네빈이라는 시호를 받고 정식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당시 조정에서는 그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녀가 심양에서 보여준 헌신이 뒤늦게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었던 부강한 조선과 백성이 주인되는 경영의 시대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습니다. 권력의 눈먼 시기심이 시대를 앞서갔던 위대한 여성을 어떻게 파괴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조선의 역사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를 강빈의 비극적인 최후는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그녀가 남긴 경영의 철학과 백성 중심의 사고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조선사의 갈피에 남아 있습니다. 미네빈 강씨라는 이름 석 자는 이제 비운의 왕비가 아니라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의 이름으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 사회의 벽에 부딪힌 가련한 희생자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 벽을 넘어서려 했던 유일한 혁명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이라는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흙을 파고 은자를 벌어들여 국가가 포기한 포로들을 구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조가 그녀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실질적인 경제적 힘이 왕권이라는 관념적 권위를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빈은 권력이란 백성을 먹여 살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현대적인 통치를 조선 중기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유능함이 죄가 되었던 시대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거부했던 조선 왕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